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개관연구원 권호민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 주제는 한일 관계 속도전 왜 이러나입니다.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정부는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내 의견 수렴과 일본과 협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국내 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으로 재단 기금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죄는 일본 기업이 저질렀지만 배상은 한국인이 하겠다는 결정입니다. 박 장관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발표가 나오자 각계에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3월 첫째 주에 42.9%였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둘째 주에 38.9%로 무려 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36%에서 34%로 떨어졌습니다. 또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반대하는 의견이 59%로 찬성 35%를 훨씬 앞섰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취임 초부터 외교부의 해결 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힌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12일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명패를 부각하여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7일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방한한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를 만났을 때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지더라도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음을 밝혔습니다. 또 머니투데이는 7일 한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한 번은 식사 자리에서 지지율이 1%가 나오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고 하더라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보면 윤 대통령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지지율을 폭락하게 할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밀어붙인 것은 자기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요구임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시각으로 한밤중에 환영 성명을 발표해 오늘 발표된 한일 간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은 미국과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에서 신기원적인 새 장을 여는 일이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밤중에 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부터 국무부, 백악관, 주한미 대사까지 모두 나서서 한국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나를 비롯해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이 중대한 파트너십에 많은 시간과 집중적인 노력을 투입했다고 하여 이번 사건의 배후에 미국이 있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 백악관은 곧바로 윤 대통령을 4월 26일 국빈 초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치 큰일을 해냈으니 치아라도 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이번 강제동원 해법 발표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받은 윤 대통령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말하는 한일 관계 개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한일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나 미국이 말하는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한국 국민이 원하는 개선과는 거리가 멉니다. 한국 국민은 일본이 과거사를 사죄하고 충분히 배상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내려놓고 군국주의화를 멈추며 수출 규제를 푸는 것이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나 미국이 말하는 한일 관계 개선은 군사동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환영 성명에서 노골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도 나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미국이 바라는 한일 관계 개선은 결국 한미일 삼각동맹을 실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양국 간 조치가 완전히 실현될 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향한 우리의 공통된 비전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란 반중전선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을 반대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빨리 구축하자는 게 미국의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강제동원 해법 발표의 배경에 관해 6일 미국의 소리 인터뷰에서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은 결국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계상에서 안보를 확실하게 하는 방향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훼손된 한일 관계를 빨리 정상화하고 한미일 3국 공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 안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니 미국 편에 확실히 서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실현하는 게 안보를 지키는 길이며, 이를 위해 일본에 굴복했다는 말입니다.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 구상을 세우고 추진한 건 수십 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그래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조금씩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미국이 급발진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심각한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예측해 닥터 둠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명예교수는 최신 저서 초거대 위협에서 지금이 1930년대 대공황과 1970년대 고물가 경기 침체 당시보다 형편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18일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주요한 새로운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경기 침체는 짧고 얕은 것이 아니라 깊고 장기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3월 3일에도 한 방송에 출연해 올해 스태그플레이션형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는 올해 1, 4분기가 지나기도 전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 물가 상승을 둔화시켰다고 평가한 미국은 2월 금리 인상폭을 낮췄습니다. 계속 금리를 높이면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3월 7일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물가 상승을 잡는 과정은 멀고도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월 금리 인상폭을 낮춘 게 실수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일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갑자기 파산하고 이틀 후 시그니처 은행도 문을 닫으면서 연준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브래드 거스트너 알티미터 캐피털 최고 경영자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두 은행 파산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고문은 지금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 고물가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사이에도 전세계 금융주는 폭락을 이어가 이틀 만에 시가총액 608조 원 이상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미국 경제 위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 경제에 경고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0년을 전후로 심각한 대파국이 온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절묘하게도 2019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쟁점을 삼켜버렸습니다. 경제위기는 코로나 때문이며 전염병은 언젠간 끝나게 되어 있으니 경제위기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논리가 먹혔습니다. 독점 자본가와 정부 관료들이 경제위기의 책임을 코로나 사태에 떠넘겼다는 주장은 전부터 있었습니다. 김성구 한신대 명예교수는 2020년 3월 24일 참세상에 기고한 글에서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공황이 온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코로나는 공황을 촉발한 요인일 뿐이지 공황을 가져온 원인은 아니다라며 정책 당국자들에게는 공황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염병 탓으로 돌릴 수 있어서 다행스러울지 모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승호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대표도 2020년 3월 23일 매일 노동뉴스 칼럼에서 감염병 사태를 이용해 경제위기에 대한 자본가 계급과 자본가 계급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NDC의 전 모건 스탠리 분석 수석 분석가는 2020년 3월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칼럼을 통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라기보다 방아쇠일 수 있다. 중앙은행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세계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제도 기사를 통해 코로나 사태 직전 통계 자료를 통해 이미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사태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는 속에서도 독점 자본가들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여 양극화를 심화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테크노킨과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이사회 의장은 2020년 한 해 동안 재산을 각각 1,320억 달러, 700억 달러나 늘렸습니다. 둘이 합쳐 하나로 217조 원이나 늘린 셈입니다. 세계 부자 순위 1, 2위를 다투는 이들의 재산 증가량은 세계 140개국 전체 총생산보다 많습니다. 미국 인구의 0.0002%도 안 되는
부자 651명의 재산 증가량도 1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경제 위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미국은 모든 것을 러시아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운 건 러시아 때문이다 라며 독점 자본가나 정부로 화살을 겨누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난방비가 폭등했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면서 한편으로는 러시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러시아를 향해 분노를 터뜨립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활용해 유럽 경제를 끌어내리고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존하는 유럽이 미국에 의존하도록 길들였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독일은 그간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러시아의 자원에 의존해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가 이번에 큰 피해를 봤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독점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협력과 공동의 이익 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오로지 상대를 무너뜨리고 약탈해야 살아남고 발전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러시아나 중국 같은 적대적인 국가는 물론 유럽, 일본 같은 동맹도 미국 시각에서는 협력할 대상이 아니라 약탈의 대상입니다. 당장 러시아나 중국을 약탈할 수 없을 때는 동맹을 약탈하는 게 미국에 있어 가장 수월한 방법입니다. 원래 미국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때 대러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여기에 적극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럽은 에너지를 비롯해 여러 측면에서 러시아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대러 제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나라들이 대러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저가를 선명하게 구분합니다. 만약 미국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러시아 편으로 오인당할 수 있으며 자칫 미국을 적으로 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고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많은 나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한 것과 같습니다. 미국이 전쟁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겨우 전쟁을 유지할 정도로만 무기를 공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정없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대신해 경제 위기의 책임을 떠넘길 새로운 대상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다음 욕바지는 중국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 경제를 위해 중국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여깁니다. 미국 무역 적자의 대부분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7년 기준 미국의 무역 적자는 약 8,600억 달러인데 그 가운데 중국을 상대로 한 적자가 약 4천억 달러로 전체 적자 가운데 약 46%를 차지합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 중국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5G 통신과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에 앞서가는 화웨이, 틱톡 등 중국 기업을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장 웨이월 자치구 지역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무역 전쟁의 체제 대결의 성격까지 섞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바이든 정부로 넘어와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까지 가하여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을 완전히 퇴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당장 세계 최고 반도체 장비 업체인 네덜란드의 ASML은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이미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중국과 교역량을 늘리며 경제적으로 밀착해 있으며 특히 산업 측면에서 세계는 세계적 가치사슬, 세계적 공급망으로 완전히 얽혀 있어 중국과 등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미동맹을 맹신하는 한국조차 제1교역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대중제재에 동참하면 경제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서야 유럽 등이 대러 제재에 진지하게 임한 것처럼 중국과의 전쟁이 터져야 세계 각국이 울며 겨자 먹기로 대중 제재에 성실히 동참할 것이라고 미국은 여길 것입니다. 중국과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역할을 할 곳은 대만입니다. 대만이 미국 대신 중국과의 전쟁을 하면 미국은 중국을 맹비난하며 전 세계의 대중 제재 동참을 강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중국을 세계 경제에서 고립시키면 미국이 다시 세계 경제를 틀어지고 대장 노릇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대만은 우크라이나에 비하면 군사력이 형편없이 약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개입 없이 중국 대만 전쟁이 발발하면 대체로 한 달 안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것으로 봅니다. 심지어 72시간 만에 점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쟁이 너무 빨리 끝나면 대중제재 명분이 사라집니다. 이미 끝난 전쟁을 이유로 세계 각국이 엄청난 희생을 무릅쓰고 대중제재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마찬가지로 대만 전쟁에도 직접 참전하지 않고 무기만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여러 보고서가 나왔지만 참전해봐야 미군이 피해만 볼 뿐 중국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자칫 미국과 중국 사이에 본토를 겨냥한 핵미사일이 오가는 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결코 참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만의 특수전부대와 해병대 등을 파견해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군을 훈련한 것과 비슷합니다. 2월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앞으로 수개월 내로 대만군 훈련을 지도할 미군 수를 100에서 20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는 약 3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대만 사이에 군사력 격차가 너무 커서 대만군을 훈련하고 무기를 쥐어주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토를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것처럼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 대만을 지원해야 합니다. 아시아판 나토는 유럽의 나토와는 달리 직접 참전해 대만을 도울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 상황에서 유럽의 나토와 같은 구체적인 기구 형태의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중국과 척질 것을 각오하고 동참할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1년 12월 4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레이건 국가방어포럼 기조연설에서 아시아판 나토나 반중연합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기구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오커스, 쿼드 등 유사한 동맹기구를 다층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가운데 대만을 지원할 아시아판 나토는 결국 한미일 삼각동맹이 될 것입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북한을 겨냥한 동맹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중국의 반발에서 비켜날 수도 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해 10월 26일 일본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할 것이며 대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일본 및 한국과 협력할 것이다 라고 하여 대만전 발발 시 일본과 한국을 앞세울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하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은 한일 관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일 관계를 빨리 정리하라고 양국을 압박했습니다. 이런 압박은 주로 한국에 더 가혹하게 작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처지에서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일 갈등 상황에서는 자연히 일본 편을 들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미국은 한국이 항의하거나 말거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여 논란을 빚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둘이 빨리 화해해 라고 압박하면 일본이 한국에 형님이 빨리 화해하라잖아 라고 더 압박하는 꼴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한일 관계를 정리하라는 미국의 압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촛불 정부를 표방했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까지 하자 반일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개선은커녕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를 공유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발끈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핵심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압력에 문재인 정부는 결국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하였지만 그렇다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이 볼 때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이 당선되었다면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모습이 계속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최대한 한일 관계를 속도전으로 풀어 한미일 삼각동맹을 완성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시다 일본 총리와 오므라이스에 맥주 한잔 마시며 임기 내에 한일 관계를 전례 없이 진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일 관계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전쟁은 총력전입니다. 군대만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국력을 총동원해 전쟁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치적 안정입니다. 전국이 혼란하고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면 전쟁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우를 보면 신생 국민의 일꾼 정당 소속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후보는 2009년 4월 21일 대선 결선 투표에서 무려 73.19%를 득표해 당선되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의회를 해산하고 7월 21일
조기 총선을 실시했고 국민의 일꾼이 450석 가운데 254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배우 출신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과 내각에 배우 시절 함께했던 사람들을 대거 기용해 신의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처럼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는 총력전에 대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상태였습니다. 대만 전쟁을 바라는 미국은 대만과 대만 편으로 참전할 일본, 한국이 총력전을 대비하도록 구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윤 대통령이 국가를 완전히 장악해 대만 전쟁에 안정적으로 참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정치 신인인데 곧바로 대통령이 된 것도 그렇고 그래서인지 불리한 상황에서도 앞뒤 가리지 않고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점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윤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날리면 운운한 것을 보고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겁이 없이 날뛰는 것을 좋게 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 뛰어들려면 그 정도의 무모함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윤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해주기 위해 안으로는 국힘당을 윤 대통령 친위 체제로 만들고 밖으로는 정치적 경쟁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국힘당 내 비윤 반윤 세력을 몰아내 친윤 일색으로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를 몰아내는 과정도 무리수였습니다. 재판까지 가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까지 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후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경선 규칙을 바꿔 유승민을 밀어내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나경원을 주저앉히고 안철수를 맹공해 결국 억지로 친윤 지도부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친윤 지도부를 세우다 보니 투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운영하는 유튜브 황교안TV에 8일 올라온 영상을 보면 국힘당 전당대회 개표 참관인이 실시간 투표자 수와 투표율 업데이트 상황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자 당 기획조정국에서 영상을 내리도록 강요했고 5초마다 갱신되는 투표자 수가 50명, 40명, 50명, 40명 등 정확히 10배수로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이 이번에도 엉터리 주장을 한다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당대표 경선까지 나온 사람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데 당에서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는 것도 이상합니다. 부정선거가 엉터리 주장이라면 당에서 깔끔하게 해명하면 더 이상의 논란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투표 과정을 생중계하지 못하게 막았는지, 왜 투표자 수가 10의 배수로만 올라가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당권 장악을 위한 무리수가 민주당 내에서 일어났다면 조중동 언론은 대서특필하며 연일 공격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국힘당 내 비민주적인 상황,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그저 흥미거리, 당대표 선거의 흥행 변수 정도로 취급하며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국힘당을 친윤으로 일색화하는 것이 미국의 뜻과 어긋났다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방한한 낸시 펠로시 전 연방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조중동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조중동은 맹목적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에 우호적인 게 아닙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이 미국의 뜻에 맞게 움직이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의 경쟁자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죽이기의 핵심은 이재명 구속입니다. 지난해 2월 21일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접수되자 민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장면이 나왔는데 민주당 내 반개혁 성향, 이른바 수박파의 수장으로 꼽히는 서른 의원이 무조건 부결시켜야 한다. 일단 부결시키는 것이 우리 당이 사는 길이다. 전원이 다 부결시키자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머지 수박 의원들도 부결을 주장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고 자율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7일 표결 결과 297명이 투표하여 139명이 가결, 138명이 부결, 기권과 무효표가 20명이 나오는 이변이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친민주당 무소속 내에서도 최소 18명이 가결표를 던진 것이며 기권 무효표까지 합치면 30에서 40명 정도가 자기 당대표 체포를 반대하지 않은 셈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30 의원을 포함한 수박들은 당론 채택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박들이 부결표를 던질 테니 당론 채택은 필요 없다는 논리를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연기를 한 것입니다. 장용진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냉정하게 복귀해보니 수박에게 속았다. 30 의원은 연막전술, 연기였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면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부결에 투표해야 합니다. 가결에 투표를 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론 채택을 막고 마음껏 가결에 투표하려고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겐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민심이 무엇인지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실 이번 체포동의안 투표를 두고 민심을 대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진보당뿐입니다. 진보당은 논평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반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상임대표인 용해인 의원이 개인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해 민심의 등을 돌렸습니다. 원래 윤석열 정권과 검찰 수박은 이 대표를 구속하는 게 목표였던 듯합니다. 기권, 무효표가 가결표로 갔다면 충분히 가능한 구상입니다. 하태경 국힘당 의원이 2월 21일 문화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체포동의안 투표에서 약 35표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거의 정확히 예언했는데, 이는 수박과 일정한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구속 시도가 무산된 것은 수박 내 가결표를 던지지 않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내에서는 배신자라고 할 만합니다. 이들은 여론이 체포동의안 반대로 끌어오르자 무서워서 차마 가결표를 던지지 못했습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 습성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수박들은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쿠데타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안정화해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대만 전쟁에 동원하려는 미국의 구상은 뜻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힘당 지도부를 친윤 일색으로 꾸렸지만 하나로 단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신임 대표는 여야 협치 속에서 국민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였지만 여기에 관심을 두는 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이 8일 자기 페이스북에 지난 8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말살해 마침내 국민의힘을 대통령 1인이 독점하는 윤석열 사당으로 만들었다. 오늘부터 공천 협박이 사실상 시작되고 민주정당의 건전한 경쟁과 비판의 목소리는 듣기 힘들 것이라고 혹평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당내 갈등은 한일 관계에 관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정진석 전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2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 라고 하자 같은 당 김웅 의원이 개인 SNS에 그럼 나치의 인종학살에 대해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 콤플렉스냐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 당내 갈등은 점점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힘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권력의 오만을 용납하지 않는 민심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전당대회 이후 국힘당 지지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3월 첫 주 44.3%였던 지지도가 전당대회 이후 조사한 3월 둘째 주 41.5%, 셋째 주 37%로 계속 곤두박질 쳤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의 지지도가 크게 떨어진 점이 주목됩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도 39%에서 38%, 34%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 결과에서는 김기현 체제에 대한 기대가 있다보다 없다가 훨씬 높았습니다. 국힘당 지지도와 더불어 윤 대통령 지지도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3월 첫째 주에서 셋째 주 조사 결과를 보면 리얼미터는 42.9%에서 38.9%, 36.8%로, 한국갤럽은 36%에서 34%, 33%로 2월 한 달 서서히 오르던 추세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권과 여당 내에 잡음과 혼란마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원 국힘당 최고위원이 12일 정광훈 목사 예배에 참석해 대선 시기 윤석열 후보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한 것을 두고 표를 얻으려면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니겠냐 라고 말했다가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압박에 결국 김 최고위원이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친윤 일색 국힘당 지도부 안에서 윤 대통령을 우습게 여긴 것으로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주 69시간 근로제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이상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1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대통령은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유감을 표하면서 책임 떠넘기기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을 자처해 주 60시간 발언은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한 것이지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라며 캡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은 국무총리 훈령 제696호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지침에 따라 해당 부서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해당 부서는 이를 집행한 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 실무자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는 인물이 대통령 지시를 개인의 생각으로 치부하며 뒤집는 하극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실과 국힘당 내에서 대통령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애초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총력 체제를 갖추려는 미국의 구상과는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이재명 죽이기도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은 이 대표를 지지하느냐 여부를 떠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를 정치 탄압으로 보고 이재명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이 대표가 장외투쟁에 나설 때마다 집회 참가자가 기존의 2배가량 늘어난 현상도 이를 반영합니다. 또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세력을 수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하기도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를 축출하려고 했던 세력은 이런 대중의 기세에 눌려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3월 2일에서 5일 베트남으로 워크숍을 간 더 좋은 미래는 흔히 수박 세력으로 꼽히는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입니다. 이들은 굳이 베트남까지 가서 민주당의 진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에 알려지면 곤란한 모종의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4일에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연장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치열한 논의를 한 모양입니다. 이들은 8일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 대표 퇴진을 요구하지 않고 당의 단결을 강조해 오히려 이 대표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경쟁자인 이 대표를 주저앉히려는 시도도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개선해 한미일 삼각동맹을 완성하려는 미국의 구상은 국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도 있습니다. 최근 3차례 열린 범국민대회 참가자를 보면 기존의 진보적인 정당, 단체, 회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원, 지지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지키기와 반일 반윤 투쟁이 하나로 이어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3차 범국민 대회에서 이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범국민 대회 참가자들의 다수는 집회 후에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 대행진으로 넘어옵니다. 이 집회에서는 최근 윤석열 퇴진에 더해 한미일 삼각동맹 반대, 대일 굴욕 외교 강요하는 미국 반대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반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만 명의 참가자들이 반미 구애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한미연합훈련 반대를 외치며 용산 한미연합군 사령부 앞까지 들어간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18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며칠 사이에 1만 3천 명에 가까운 국민이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진보 통일운동 진영뿐만 아니라 민주개혁 성향의 촛불 국민도 탄원서 작성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진련 측에서는 탄원서가 이렇게 빨리 모인 건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국민은 미국의 구상과 달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정치 공작을 하거나 노골적인 내정 간섭을 하며 한국을 자기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이 미국이 하라면 해야지 라며 체념했고 반미는 언급도 하면 안 되는 금기어라고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은 미국이 뭘 하자고 해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그것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따져보고 판단합니다. 미국은 자기 국익을 위해 움직이지 우리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주권의식의 분출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한두 번 만나서 그 사람의 참모습을 다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것도 무려 외국인 친구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 단짝이었던 주앙 미카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에 축하 노래를 불렀던 코트의 악동 데니스 로드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이들이 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숨겨진 면모 그리고 우정을 만나보세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구들, 주요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615